낮잠이 생각나던 나른한 오후, 운영 중인 옷가게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초면은 아니었어요. 몇 번인가 손님으로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옷 한 벌 산 적은 없지만 올 때마다 매장 이곳저곳을 탐색하듯 보고 갔던 기억이 있는 여자였어요. 옷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찾아오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들어오자마자 제가 있는 카운터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홍단희 씨 되시죠? 박재영 씨 와이프. 그런데요? 나 박재영 씨랑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전처. 그 사람한테 이혼 이력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혼 이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탐색하듯 찾아왔던 사람이 전처라는 것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몇 번 고민 끝에 그쪽이랑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이혼에 대해 다는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왜 이혼한 줄은 알아요? 저기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신 건지 본론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당신이 그 남자 옆에 붙어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요. 알면 그렇게 붙어 있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되게 많이 사랑했어요. 진짜 남들이 보면 전생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요? 설마 성격 차이니 뭐니 그런 뻔한 말로 둘러댄 걸로 곧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니죠? 여자의 도발적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전처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아는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입사 동기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다가 반년도 안 돼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것 정도였어요. 사실 배우자의 과거는 양날의 검이잖아요.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들춰봤자 기분 좋을 건 없으니 그 이상 묻지도 않았었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혼한 지 5년이나 지난 시점에 나타난 전처라니요. 본론만 얘기하시라고요. 두 사람이 오래전에 얼마나 절실했던 사이인지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 그래요?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떠실까?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죠? 박재영이 곧 죽어도 자기 엄마랑 살아야 한다고 해서. 괜찮은 남자지만 대단한 효자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였겠죠. 뭐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내가 내 남편이랑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당신도 그렇게 살았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요? 그 시어머니, 박재영 씨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여자 살인자예요. 살인자. 네? 못 믿겠죠? 가서 물어봐요. 박재영도 어머님도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 당신이 뭐 알고 왔다고 하면 술술 불겠죠. 나한테도 그랬으니까. 이봐요. 지금 무슨 사람 죽였어요. 어머님이. 그래서 교도소에서 복역했었고 나도 몰랐으면 싶은 일이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시시껄렁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살인자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박재영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절대 어머님을 외면할 수 없는 효자라서.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생각지도 못한 말에 순간 귓속에서 이명이 들리더군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사고가 뒤엉켜 버렸고요. 저는 결혼한 지 겨우 1년 좀 넘은 20대 여자입니다. 주변에서도 소문난 애처가 남편과 인자하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을 만난 건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일하게 된 한 옷가게였습니다. 그때 20살이 된 저는 남성 옷을 파는 옷가게에서 일하게 됐었거든요.
사장님 지인이면서 단골이었던 그 남편에게 첫눈에 반한 건 저였어요. 사장님, 사장님. 아까 그분 사장님 아시는 분 같은데 지인이세요? 누구? 아, 박재영. 그렇지. 고등학교 때 친구의 친구인데, 우리 집 옷이랑 스타일이 잘 맞아서 그런지 자주 와. 그런데 왜? 아, 그럼 사장님이랑 연배가 똑같겠네요. 야, 임마, 연배라니. 30대한테 쓰기엔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나이가 같으면 뭐? 너 설마 걔한테 관심 있어? 아니,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주 오시는 단골 같으니까 신경 쓰려고 하는 거죠. 얼씨구, 야, 누가 너더러 단골 관리하래?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행여나 쓸데없는 관심도 두지 말고. 임마, 너 나이가 몇인데 우리 또래한테 눈독을 들여? 내 나이 또래가 접근해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밀어내야 할 판에 네가 네 발로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려고? 지옥은 무슨,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네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직 어리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다, 다니야. 그렇게 막 드라마나 영화 같지가 않아요. 내가 너 친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야. 이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한 게 무슨, 저기 정리나 다시 해. 치.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옷가게 사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어머니 없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거 알고 더 특별히 신경 써주기도 했고요. 음흉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손님들도 사장님 선에서 처리해 주시고 친동생처럼 챙겨주셨죠. 그래서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는 건 알았어요. 저도 말이 그렇지 사장님만큼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손님만 보면 자꾸 가슴이 뛰는 거예요. 대단히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고 평소 이상형도 아니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제 얼굴에 티가 났는지 하루는 사장님께서 또 불러다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홍단이, 너 자꾸 재영이 보고 홍당무처럼 얼굴 붉힐래? 제가 언제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재영이는 네 수작에 넘어가지도 않아. 왜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치콩만한 게 사랑 타령은 박재영 쟤 한 번 갔다 왔어. 한 번 갔다 와요? 어딜요? 참나, 정말 이 조망만한 것으로 어쩌면 좋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너 그 창창한 나이에 나이 많은 이혼남 쫓아다니는 게 꿈이냐? 이혼이요?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하셨대요? 네가 네 사장 나이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31면 빠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내 동생이면 절대 나이 많은 이혼남 쫓아다니는 꼴 못 보니까. 알았어? 솔직히 그때 좀 단념을 하긴 했습니다. 11살이나 많은 것도 높은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이라니. 단념하기에 그보다 충분한 이유가 어디겠어요. 그런데 단념은 무슨 점점 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늘 단정한 옷매무새, 예의 있는 태도와 미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들만 여럿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제 또래는 물론이거니와 보통 남자들이 어떤 타입인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 사람은 드물게 신사적이고 어른스러워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1년 만에 사장님께 선전포고를 해버렸죠. 사장님, 저 결심했어요. 저한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 많은 것도 이혼 경력도 벽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여기서 일하면서 매번 재영이만 기다리지? 뭐 얼마나 자주 온다고? 1년에 뭐 몇 번이나 왔다고?
그래도 자꾸 기다리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 다음에 오시면 번호 물어봐도 되죠? 싫다고 하진 않겠죠? 전 사장님 지인의 지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또 예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재영이는 안 돼. 장담하건대 재영이는 너한텐 눈꼽만큼도 관심 안 둬. 괜히 상처받지 말고 단념해.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요. 어차피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똑같으면 그중에 잘생긴 놈이나 내가 더 좋아하는 놈 고르랬어요. 일 났네, 일 났어. 내내 반대만 하던 사장님도 제 결의를 확인하고는 그저 혀를 차셨습니다. 한번 부딪혀서 깨져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자마자 번호를 물었어요. 거절을 하더라도 번호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 기대가 무참히 깨졌죠. 난처해하면서 사장님 눈치를 보더니 미안하다면서 옷도 안 사고 돌아가더라고요. 낙담하는 제게 사장님은 놀리듯이 그랬죠. 고맙다. 고백 공격으로 오랜 지인이자 단골 잃게 해줘서.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못난 것도 아니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모는 괜찮은 축이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예쁜 애가 나이 많고 이혼까지 했던 사람한테 고백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몰래 사장님 열린 휴대폰에서 전화번호를 빼내는데 성공했어요. 다짜고짜 연락해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 역시나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피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가게에 찾아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연락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 32살이나 됐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혼도 했었어요. 젊은 나이 괜히 아깝게 허비하지 말고 좋은 또래 남자 만나요. 누가 사귀재요? 그냥 딱 5번만 만나요. 그러면 연락도 안 하고 가게에 와도 아는 체도 안 할게요. 딱 5번만, 네? 저도 만만치는 않은 상대라 결국 그 5번의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5번 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넘어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 가능성을 얻었죠. 세상에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없어요. 제 아무리 선비래도 자기 좋다는 여자, 싫다는 남자도 없을 거고요. 그 사람이 겨우 마음을 좀 연 것 같다 싶을 때 저는 아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빠, 나이도 있는데 시간 아깝게 연애하지 말고 우리 결혼해요. 어때요? 뭐? 다니야, 너 결혼이 뭔 줄이나 알아? 그렇게 아무한테나 결혼하자는 이야기 쉽게 꺼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그렇게 쉬운 여잔 줄 알아요? 아무 남자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고 오빠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 다 걸 수 있어요. 저 사람 되게 잘 봐요. 어려서부터 제자리에 몰래 껌 붙여놓은 애랑 제 교과서 훔쳐다 소각장에 버린 애들 다 찾았는데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만만하고 약해 보이는 애들이 타겟이 되기 쉬운 거. 원래 엄마 없으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건 별 생각 없이 해본 말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이상하게 연락도 잘 받아주고 만날 때마다 절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어려서 돌아가신 엄마 없이 자란 서름이 먹히는 때가 오다니 전 그저 좋았습니다. 어차피 엄마 없이 자란 서름이야 저한텐 너무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5번을 훌쩍 넘긴 만남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제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한 150번쯤 했을 때의 일이죠. 결혼하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신혼생활 같은 건 없을 거야. 난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결혼해서도 함께 모시고 살 거거든. 아,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다니야, 남편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생각지도 못한 갈등도 있을 거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전 상관없는데요? 그게 어때서요? 전 엄마 없이 자라서 오히려 더 좋아요. 결혼하면 아이도 많이 낳고 복작복작한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머님 계시면 아이도 봐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회심의 일격이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푹 빠져 눈에 뵈는 게 없던 저한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뜨악하긴 했지만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와 한 집 살이라니 아무리 어려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드라마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 집 살아 좋은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요.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이라면 뭐든 극복할 수 있을 줄만 알았던 패기 넘치는 21살이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어머니를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게 웬 횡재냐 싶었습니다. 그거야말로 결혼으로 가는 다이렉트 코스잖아요. 어머님께서는 인상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부터 제가 성에 안 차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재영이 말로는 엄마 없이 자랐다던데. 네, 제가 5살 때 엄마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께서 재혼은 하지 않으시고 쭉 키워주셨고요. 참, 고생이 많으셨네. 그런데 그 아버지 가슴에 이렇게 대못 박으면 되겠니? 네? 너 고작 21살이라며. 우리 재영이 32이고 이혼도 했었다. 네 아버지가 널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11살 차이 나는 이혼남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네? 그건... 전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상관없을걸요 라는 말을 하고 싶긴 했어요. 아버지께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절 키워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할 일은 딱 고등학생 때까지이니 대학에 가고 싶거든 장학금 받을 실력 만들어서 알아서 가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제 나이도 몰라서 올해는 몇 살이냐, 아직도 20살이 안 됐냐는 말을 2번이나 듣기도 했고요. 아르바이트에서 독립한 후에도 따로 먼저 연락하지 않을 만큼 부모의 의무에서 해방된 삶을 즐기고 계시는 중이세요. 집을 자주 비우셨고 제 끼니 챙겨주신 건 같은 동네에 살던 할머니셨죠. 제가 워낙 겉으로 밝은 성격이라서 그런지 남들한테 그런 속사정을 보이면 믿지 않지만요. 아유, 난 너 같은 딸 있으면 아주 속 터져 죽었을 거다. 네 엄마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저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애간장이 녹았겠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저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참 저인 게 그런 취급 받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 싶을 만큼 집념이 생기고요. 어머님이 제가 성에 안 차시면 성에 차실 때까지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밥도 먹고 오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불편한 티를 내시며 절 밀어내셨지만요. 어머니, 봄동 좋아하세요? 근처 시장 지나오는데 웬 할머니께서 봄동을 되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왔는데 무쳐서 드실래요? 넌 시간도 참 많다. 여기가 너네 집이니?
어떻게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문턱이 닳게 드나들어?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자주 보고 살면 미운 정이라도 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못 헤어지고 평생 같이 사셨다나? 웃기죠? 미운 정도 정은 정이잖아요. 전 어머님이 저한테 미운 정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넌 속이 좋은 거니 생각이 없는 거니. 어머님이 혀를 차시든지 말든지 한심하다고 쳐다보든지 말든지 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시킨 적 없는데 옆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웃어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달을 했을까요?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보니 어머님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한 집살이 해볼만 하다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님과 함께 먹을 저녁거리를 사들고 방문한 날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죠. 다니야,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무슨 일이신데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 재영이가 시켜서 한 짓인데 나도 내 성질에 안 맞는 일을 하려니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마음이 안 편해서 못하겠어. 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일부러 그렇게 막 못되게 구신 거예요? 재영이가 시켜서 한 일이라지만 나도 재영이랑 생각은 같아. 새파랗게 어린 너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는지 모를 거다.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널 더 예뻐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난 네 나이도 세월도 아까워서 내 아들 사이 허락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 상관없어요. 전 오빠 아니면 결혼 안 해요. 그냥 평생 할머니 될 때까지 혼자 늙어 죽을 거란 말이에요. 다니야, 그러면 그냥 연애나 해. 재영이 그 성격에 그렇게도 안 될 것 같다만. 너 단념시키려고 나한테까지 데리고 온 거 보면 재영이도 너 그렇게 수월하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오빠도 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빠도 저 좋아하는 거 분명하다고요. 제가 그만한 눈치도 없이 덤볐을까 봐요? 너만 상처받아. 너만 아프게 될 거고 너만 괴로울 거다. 왜요? 전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성이 그 애도 그랬는걸. 네? 아니다. 아무튼 제발 단념해다오. 넌 내 아들한테 너무 과분해. 다시는 남의 집 귀한 딸 마음에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당황스럽게도 어머니께서는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제발 본인 아들과 헤어져 달라면서요. 그게 다 본인 아들보다는 저를 위한 일이라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라고 했죠. 솔직히 어른이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마음이 좀 안 좋긴 했어요.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밖에 없는데요. 몇 날 며칠 발길도 끊고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심사숙고했었습니다. 사장님께도 상담하고 여러 날을 고민했지만 제 답은 하나였어요. 상처를 받게 되거나 혹은 이혼하게 되더라도 일단 그 사람과 결혼해보고 싶다고요. 후회해도 제가 하지 그 후회가 그 사람이나 어머님 몫은 아니잖아요. 오랜 진심을 전하자 결국 남편도 고든 마음도 무너졌고 어머님도 아무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우려와 달리 결혼 생활은 너무 완벽했어요. 어머님과 한 집살이요. 그건 저희 신혼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없이 자란 그 빈자리를 시어머니께서 채워주셔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 성향도 있는지라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아가, 밥 먹고 자야지. 밥, 응? 아침 먹고 자. 졸려요. 그냥 잘래요.
너 좋아하는 차돌박이 넣고 찌개 끓였어. 그래도 안 먹을 거야? 어머님이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저 침대에서 못 나가겠어요. 아유, 정말. 기다려봐.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겠어요. 아침상 다 차려놓고 늦잠 자는 며느리 머리맡에 밥상 차려 대령하는 시어머니는 또 어딨고요. 어머님께서 쟁반에 차려오신 밥상을 침대 위에 놓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선 제 흘러내린 머리카락도 넘겨주시고 눈곱도 떼어주시곤 했죠. 어때? 입맛에 좀 맞아? 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1순위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게 짱짱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넉넉히 했으니까. 점심에도 데워서 먹고. 잔다고 거르지 말고, 응? 시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나가시면서도 제 끼니를 다 준비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전 늦음하기 일어나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오후에 출근했죠. 잠깐 일을 하다가 남편이 퇴근길에 데리러 오면 함께 집으로 가고요. 그야말로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어요. 아니, 상상 이상으로 행복했죠. 완벽하다고 느끼던 한 집살이에 살짝 다소 의아한 점이 있다면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것처럼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시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남편은 무뚝뚝하게 대꾸했죠. 그리고 금세 이야기를 다른 화제로 돌리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 어머님도 오빠도 이렇게 선한데 아버님도 계셨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이, 맞다, 다니야. 엄마가 오는 길에 사다 달라고 한 거 있거든. 가는 길에 마트 들리자. 그래? 아, 맞다. 아버님 제사는 언제야?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며느리 제사 지내기 싫다고 안 했거든. 그래서 그날은 나 혼자 엄마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 차렸어. 우리도 제사는 안 지내. 다니야, 그 밑에 좀 열어서 휴지 좀 줄래? 늘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못했는데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 일부러 그러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 이야기 피하는 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에 관해 물어도 얼버무리시거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셨죠. 저도 마냥 철없고 생각 없는 애는 아니라서 말 못할 복잡한 가정사가 있구나 하고 그냥 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을 깎아먹다가 손을 뺀 저는 구급 상자를 찾으려고 안방에 들어갔었죠. 어머니께서 화장대로 쓰시는 수납장에 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우연히도 어머님께서 화장대 깊은 곳에 넣어둔 까만 노트 한 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눈에 봐도 오래된 것 같은 노트에 순간 호기심이 일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정체가 뭔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꺼내 손에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야, 찾았니? 거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어온 어머니께서 제 손에서 그 노트를 잽싸게 빼앗아 가셨어요. 저도 한 짓이 있으니 뜨끔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약상자를 찾다가. 이게 약상자니? 넌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가라. 어머니, 저는 당장 나가래도? 손을 바르르 떨며 소리치는 어머니 모습에 놀라서 입이 얼어붙더라고요. 황급히 방으로 피신했는데 놀라뛴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인 손끝이 욱신거리는 것도 잊을 만큼 놀랐거든요. 제가 100번 잘못한 일은 맞는데 서서히 진정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안 그러시던 분이 그러니 서럽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 일을 알게 된 남편마저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이 있는 거야. 함부로 다른 사람 물건 손대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걸 모를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 알아. 나는 그냥 한 집에 살면서 그 정도 예의는 지켜야지. 엄마가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네 멋대로 그러면 돼? 그게 뭔 줄 알고 봐. 읽은 건 아니지? 아니야. 정말로 나는 그냥 이게 뭘까 싶은 궁금증에 들어본 것뿐이야. 때마침 엄마가 안 왔어도 안 열어봤겠어? 그냥 보고 말았을 거야? 그건... 근데 그게 뭐길래 그렇게까지 그러는 건데? 엄마 일기장이래. 자기 일기장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어. 어떡하지? 어머님이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안 봤으면 됐어. 엄마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거 알아도 나한테도 안 보여줬는데 네가 보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미안해. 앞으로 주의할게. 정말로 잘못했어. 그게 어머님 일기장이라는 말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일기장이 아니래도 그렇죠. 다른 사람의 노트를 함부로 들춰보는 게 나쁜 거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더군다나 일기장이라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하셨겠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치부가 쓰여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전 그 길로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순간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머니 일기장에 손을 댈 뻔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됐다. 아까는 나도 좀 심했던 것 같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해다오. 네, 절대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사과를 받아주시면서 일단락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어머님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요. 그때 어머님의 반응이 과민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일기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은밀한 비밀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었고 순탄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전처가 제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만든 거예요. 어머님만 아니면 우리 사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쪽도 잘 알겠지만 재영 씨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손색 없는 사람이고요. 기어이 그 범죄자 놓지 못해 어거지로 한 이혼이에요.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저한테 연락했었다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 끝난 거 아니라고요. 저 이혼하고 미국 갔었어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사람 이야기 숨겨서 재혼한 거 최근에 알았고요. 어쩌면 빈 껍데기 가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빠, 지금까지 당신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애틋한 사람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 들지 않았겠죠. 듣자하니 나이도 많이 어리던데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참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나 봐요. 어린애가 좋다고 들이댔고 재혼할 때가 됐으니 받아주기는 했겠죠.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말했죠. 우리 정말 죽고 못 살았다고. 우린 언제든지 열려있는 사이예요. 헤어질 때도 내 자린 누구도 채우지 않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했었고요. 다 그쪽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괜히 그 자리에서 버티다가 상처받지 말고 물러나요. 뭘 물러나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예요. 이미 혼인신고 다 했고 또 어리긴 어리네. 별것도 아닌 혼인신고부터 생각하는 거 보면. 똑똑히 들어요. 나 돌아오면서 대단히 마음먹고 온 거예요. 어머니 문제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나 재영 씨랑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 괜히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그쪽이 순순히 물러나 주기만 한다면 재영 씨한테 이야기해서 이 가게 정도는 위자료로 넘겨달라고 할 테니까. 이봐요. 그 여자는 막무가내로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먼저 고개를 내민 건 모욕감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 아내의 자리에 임시로 앉아있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 여자의 단단한 확신에 조용히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어머님께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까지. 복합적인 감정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남편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를 여자친구로 아내로 받아들인 이후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하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이 가게도 남편이 먼저 제안해서 시작한 일이고 피곤한데도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비워 도매시장도 함께 가졌고요. 한참 멍하게 앉아 아무것도 못하던 저는 불현듯 어머니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 차이라던 이혼이 사실은 어머님의 범죄에서 비롯됐다는 것부터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을 시간이었죠. 어머님의 화장대 서랍을 뒤졌지만 그때 그 노트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그 위치를 들켰으니 다른 곳으로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어머님 방을 마구 헤집었어요. 그러다 장롱 속 오래된 이불 사이에서 그 노트를 발견할 수 있었죠.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펼쳐든 페이지에서 정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죽였다. 내 남편을 죽인 건 나다. 그 문장이 마치 깜지처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 장도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본인의 범죄 사실이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니 돌아가셨다던 시아버지를 말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사람을 죽이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넋을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오시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다니야, 너 여기서, 너 지금 뭐하니?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정말이에요? 놀란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기어서 다가갔어요. 제발 아니라고, 제가 오해한 거라고, 그 일기장은 그저 헛소리일 뿐이라고 해주길 바라면서요. 나는 그냥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모르고, 아니,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 횡설수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살려고 그랬다. 살려고. 이러다 내 새끼부터 죽지 싶어서. 어머니. 그래, 다니야. 내가 재영이 아빠 죽였다. 내가 재영이 아빠 죽이고 교도소 살다 나왔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다 벌어진 일이야.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죽인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건 안다. 그 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았던 날이 없어. 내 잘못 잊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일기장이야. 누구에게도, 특히 너에게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재영이는 떠나지 말아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무릎을 모으고 앉아 두 손으로 빌었어요. 놀란 저도 똑같이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분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 밖의 일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나 때문에 이혼해서 반 죽어 살던 채영이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그 꼴 두 번은 못 본다. 나는 절대 그 꼴은 못 봐. 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방문을 닫아 걸고 누웠습니다. 이상하게 더는 눈물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잠도 들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따금 문 밖에서 어머님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걱정처럼 이혼을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범죄자 어머님을 모시고 싶지 않아 이혼까지 했다고 했지만 전 그럼에도 남편에게 어머님을 버리라고 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순 없는 일이었지만 아마 이미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면, 처절한 발악에서 벌어진 피치 못할 일이었다면 어머님을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이 살인으로 교도소에 갔었다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죠. 저렇게 인자하고 다정한 살인자도 있을까? 어떻게 어머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이 하고요. 조용히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난 건 새벽녘이었어요. 그때까지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 고민 끝에 방문을 두드린 거였죠. 다니야, 문 좀 열어봐. 할 이야기가 있어. 착 가라앉은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돌했던 그 여자의 태도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이 일을 빌미로 이혼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남편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두려웠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왜 이래?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러지 마. 왜 오빠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너한테는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 사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아버지 죽인 거 어머니 아니고 나야. 나였어, 살인자는. 뭐? 어렸을 때 일이야. 말도 안 될 만큼 어렸을 때. 저는 남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얼굴도 낯선 사람처럼 멀어졌죠.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에 관한 남편의 첫 번째 기억은 폭력이었다고 했어요. 그게 5살 때의 일인데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먹던 밥그릇을 던진 거예요. 눈가가 찢겨 찬바람 앞에 콧물처럼 빠르게 흘러내리던 붉은 피를 30이 훌쩍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죠. 여편네가 밥상머리 앞에서 미쳤나? 내가 분명히 애숙이한테 돈 붙이라고 했냐 안 했냐? 귓구녕이 없어서 네 서방 말을 콧구녕으로 듣냐? 그래서 그래?
내가 그 귓구녕 젓가락으로 뚫어주랴, 어? 당장 공과금도 못 내는데 아가씨한테 붙일 돈이 어딨어요. 내가 준 돈은 어디다 까먹고 공과금 타령이야? 당신이 얼마를 줬다고요. 그것도 지지난 달인데. 이 여자가 미쳤나? 정신 나갔어? 내가 준 돈도 기억 못해?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당신한테 봉투를 가만, 아니 내가 분명히 줬잖아. 안 줬어요. 이번 달엔. 안 줬다고? 아이 분명히 준 것 같은데. 아야 가서 빨리 피나 닦어. 밥맛 떨어지게 피냄새 풍기지 말고. 눈물과 핏물이 섞여 묽은 핏물이 흐르던 어머님의 턱끝을 그 어린아이가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썼던 아버님은 급기야 집에 상간녀도 데리고 왔다더군요. 그게 남편이 10살 때의 일이었대요. 야 황복래 밥 좀 차려봐. 당신이 이 시간에 어떻게...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 우리 회사 경리 외근 나갔다가 배고파서 들렀다. 아유 뭐해 밥 안 차리고. 세상에 어떤 회사 동료가 결혼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그 집에 들어오나요? 어렸지만 그게 잘못된 일이란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슬퍼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자라서 생각해 보니 그건 슬픈 표정이 아니라 비참한 표정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버님의 조롱과 농락에도 그저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식을 앓던 아들의 병원비 때문에 가정폭력범에 알량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존심을 챙기다 손 쓸 수 없는 합병증이 생기는 게 어머님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도망갈 의욕도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허구한 날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으셨대요. 하여튼 멍청한 짓 하지 말어. 아무리 대한민국이 넓다 한들 이 박문덕이 손바닥 아니라고. 황복래 네가 나를 배신하는 날에는 네 목숨도 네 아들 목숨도 없는 거야.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만 맞아 아들 하나 잘 키울 수 있으면 버틸만 했다고요. 맞는 것도 습관이고 버릇이라 수년 동안 맞다 보니 참는 건 일도 아니었대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간과했던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제까지고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것을요.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손대지 마시라고요. 아빠가 뭔데 엄마한테 손을 대요? 잘못한 건 아빠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엄마를 때려요? 뭐? 뭐 이 자식아? 아 이게 머리 컸다고 돌았나? 감히 지혜비한테 눈 똑바로 뜨고? 뭐? 아버님께서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남편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그 후로 어머님께만 머물렀던 아픈 손길은 남편에게도 닿게 된 것이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을 때릴 때보다 더 신이 난 듯 작정하고 맷집이나 기르라는 듯이 때렸답니다. 자기가 아직 젊어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자식을 때리는 게 자랑인 사람이었대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초당 2대는 칠 수 있는 건데 아우 씨 박문덕이 많이 죽었네. 야 이 새끼야 눈 안 깔아? 그만해요. 왜 애한테 그래요? 비켜! 애비에 대한 공경을 모르는 새끼한테 교육을 하는 게 부모된 도리지. 넌 애를 어떻게 키웠으면 기본적인 도리도 몰라. 아 비켜! 이 개새끼 내가 아주 오늘 그 눈깔 다시는 못 뜨게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만하라고요. 그만. 아이씨 이게 미쳤나? 야 너도 교육이 덜 됐지? 어? 너도 덜 맞았지? 그러니 지새끼도 니년 하는 꼴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야? 그래 너부터 맞자. 아버님께서 풀어헤친 허리띠를 손에 감는 것을 본 남편은 눈이 돌아버린 겁니다.
아버님께 달려들었고 아버님께서는 뒤로 나뒹굴다 싱크대 모서리에 어깨를 찌은 거예요. 고통에 신음하더니 더 열이 받았는지 마침 손에 걸린 마늘을 빻는 돌절구를 치켜든 거죠. 그 순간 놀란 어머님이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그 절구는 필히 남편의 머리로 떨어졌을 거예요. 다행히 남편도 피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찢는 정도로 끝났죠. 그 후 어머님의 손에 끌려 재빨리 집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살아남았답니다. 남편은 그때 생각했대요. 죽여버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진짜 죽여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집으로 갔을 때 아버님은 진탕 술에 취해 주무시고 계셨대요. 어머님은 대충 집안을 치우고 일을 하러 나갔고요. 학교 방학이었던 때라 아들에게도 괜히 집에 있지 말고 밖에서 놀다 오라고 2,000원을 손에 쥐어주시고요. 하지만 남편은 곧장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남편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잠버릇이 고약했대요. 어찌나 고약했는지 덮고 자던 이불이 저만치 멀어져 있는 게 부지기수고 옆에 있던 수납장 문은 자다가 걷어차는 바람에 깨질 정도였다고요. 그날도 잠꼬대를 하며 수납장 집기가 흔들릴 정도로 발길질하는 걸 보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전날 나를 향해 달려들 뻔했던 그 돌절구가 눈에 들어왔어. 마음 같아선 자는 사이에 내가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거든. 그래서 주방에 있던 돌절구를 가져다가 아버지 머리맡 선반에 올린 거야.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된다면 그게 완벽 범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렸던 12살 때의 일이었어. 그래서? 그게 정말 아버님한테 떨어졌다는 거야? 무서워서 지켜보진 못했어. 엄마가 준 돈으로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구급차랑 경찰차가 와 있더라. 무서웠어. 눈물부터 왈칵 나올 만큼 너무 무서웠어. 눈물부터 왈칵 나올 만큼 너무 무서웠어. 덜덜 떨리는 다리를 질질 끌고 집으로 가려는데 아파트 현관에서 엄마가 나오는 거야. 경찰한테 포박되어서 수갑을 찬 채로. 어머님이 왜? 나도 놀라서 엄마한테 달려가려는데 엄마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고개를 내저었어. 오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만큼이나 두려운 얼굴로. 그럼 설마. 맞아. 엄마가 뒤집어 쓰고 자수한 거야. 운이 좋았던 건 내 생각대로 그게 엎드려 자던 아빠 후두부에 떨어진 거였어. 운이 나빴던 건 그건 절대 우연을 가장한 사망이 될 수 없었다는 거지. 엄마가 그걸 먼저 발견했고 내가 한 짓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한 거고. 말도 안 돼. 다들 그냥 그걸 믿었다고? 더 조사해보면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아빠가 우리 둘을 하도 때려서 평소 즐겨 쓰던 돌절구로 내리쳐 죽였다는 엄마의 말을 모두 순순히 믿었더라. 부엌에서나 쓰던 돌절구가 갑자기 안방에 있는 선반에서 우연히 떨어졌다는 말보다는 훨씬 신빙성이 있었고, 그제야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솔직하게 나설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남편은 오래전 일을 어제 일처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시 10수년 동안 지속된 가정폭력 상황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게 참작되어 7년 동안 복역했대요. 그 사이 남편은 보육원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없이 자랐다는 말에 흔들렸던 거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는데 얼핏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정상은 아니야.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상이 아니라니? 엄마는 진짜 본인이 했다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아. 엄마한테는 본 적 없다고 했지만 나도 그 일기장을 본 적이 있어. 복역 중에 쓰신 일기장인데 그 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한 것처럼 쓰여 있더라. 최명 걸듯이 본인이 죽였다는 이야기만 쓰인 페이지도 수십 페이지고 당시 거짓 진술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처럼.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익명으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일종의 방어 기세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하더라고.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진짜 본인이 한 일처럼 느끼게 됐다고. 행여 잠꼬대라도 사실을 말할까 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어. 나 때문에 엄마 마음이 망가지고 말았구나. 내가 벌인 짓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크게 다쳤구나.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난 오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나 때문이지. 뒤늦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자백하려고 했었어. 이건 아니지 싶어서. 근데 엄마가 그때만큼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내 발목을 잡더라. 이미 대신 벌을 받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고, 절대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괴로워하시면서 우셨어. 남편은 괴로워하며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대요. 자백하고 모든 죄책감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께서 정말로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평생 어머님을 스스로 모시며 죄책감을 안고 살기로 한 거였대요. 남편이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날 만약 남편이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남편도 어머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후두부로 떨어진 돌절구가 결국 그 두 사람을 향해 내달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 그게 두 사람의 완벽한 복수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기억으로 괴롭게 살아야 하는 건 살아남은 그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두 사람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어요. 나 이혼 안 해. 절대 오빠랑 안 헤어져. 어머님이랑 떨어져 살고 싶지도 않아. 제발 좀 떨어져 달래도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다니야, 우린 가족이잖아. 나도 오빠 어깨 위에 있는 그 짐 나눠질게. 단,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확인할 거? 오빠 전처 뭐야? 전처? 성이 말이야? 갑자기 걔는 왜? 전처랑 연락해? 뭐 아직 미련 있어? 갑자기 이 상황에서 대뜸 무슨 말이야? 아니, 며칠 전에 연락이 오긴 했었는데. 왜 나한테 숨겼어? 숨겼다기보다는 그냥 괜히 너한테 말해봤자 기분 나쁠 테니까 말 안 했지. 굳이 이야기할 거리도 못 되고. 그래서 오빠 마음은 뭐야? 그 여자가 다시 합치자고 하면 합칠 거야? 뭐?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럴 거면 헤어지지도 않았겠지. 그럴 일 없어. 사랑하는데도 어머님 때문에 헤어졌다던데? 설마 성이 걔가 너 찾아왔었어? 아, 진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랬는데. 맞아, 연락 와서 엄마 일 받아주면 다시 시작하겠냐고 했었어. 난 미친 소리 하지 말랬지. 그게 끝이야. 우리 사이에 남은 거 없어. 대단한 사랑을 하셨다던데? 아주 둘이 죽고 못 살았다던데? 오빠가 이혼 후에도 연락하고 막. 다니야, 홍다니,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이혼 후 연락한 건 집 문제 때문이었어.
이혼도 하고 갈랐었는데 그 사람이 함께 살던 집에 짐을 하나도 안 뺐거든. 나도 그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 문제가 늦어져서 한 거야. 뭐? 분명 그 여자는 오빠가 와이프 자리 안 채울 테니까 돌아오라고. 내가? 그냥 너 들으라고 한 거짓말이겠지. 나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니야. 물론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헤어질 때도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야. 그것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라도 미련 보인 적 없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헤어지고 놓아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다시 만나재도 안 만날 거야? 당연하지. 내가 혼자도 아니고 네가 있는데 나 유부남이야. 내가 결혼해서도 전처를 만나는 쓰레기 같아? 너랑 결혼할 때도 그 마음은 다 정리하고 시작한 거야. 내가 만난다고 하면 넌 만나게 둘 거야? 아니지. 절대 안 돼. 절대. 오빠는 내 거야. 오빠도 어머님도 내 가족이니까 누구에게도 양보 못 해. 참, 내가 너 때문에 황당해서 웃는다 홍다니. 넌 이 와중에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에 내 전처 이야기를 꺼낸다고? 난 그것도 중요하다 뭐.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데. 결혼 후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은 오히려 저희 세 사람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전처와 만나는 자리에 함께 나가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혼도 하지 않을 거고 어머님도 보내지 않을 거라는 말에 펑펑 우셨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죄송할 정도로 저를 귀한 막내딸 취급하시며 전보다 더 챙겨주셨죠. 그러니 저는 어쩔 줄 모르면서도 그게 싫지 않아 몰랐던 엄마의 정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은 누구에게도 꺼내기 힘든 일일 거예요. 떳떳하게 밝힐 일도 아니고요. 익명으로 여러분께 이 사연을 소개하는 건 남편과 어머님께서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감 어린 한마디가 필요해서요. 비록 비극이 벌어지긴 했지만 결코 12살 그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어린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어머님의 그 희생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씩 모아주시면 두 사람이 좀 더 가벼워진 어깨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